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난 많은 일들을 겪어왔다. 배신, 상처, 그리고 후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문 앞에 서 있는 그녀를 보며 깨달았다. 어떤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가 다시 돌아왔다. 그러나 이제 내 곁엔 그녀가 있을 자리가 없다. 저와 36세의 전처 민서는 24살 무렵인 20대 중반에 한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다. 그리고 결혼한 지 3년 만에 두 딸을 갖게 되었다. 현재 큰 딸은 9살, 작은 딸은 7살이다. 둘째 아이는 계획에 없던 아이였다. 민서는 임신 사실을 알고도 썩 기뻐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낙태하진 않았다. 나는 그녀가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힘들게 임신을 유지할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결국 아이를 낳기로 했다. 첫째 딸이 태어났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 부부는 정말 행복했다. 하지만 둘째 임신 이후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민서는 항상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사람이 되었고 나와 큰딸에게 끊임없이 화풀이를 했다. 처음엔 단순히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리라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고 나와 큰딸은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다.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다. 원래 민서는 전업주부로 지내기로 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었고 첫째를 돌보며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하지만 둘째를 임신한 후부터는 너무 피곤하다며 집안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했고 결국 우리는 가사도우미를 고용해야 했다. 사실 우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가사도우미를 쓰는 것은 부담이었지만 나는 민서를 배려하기 위해 일을 받아들였다. 아이를 낳은 후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집안일과 육아를 맡아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은 나는 집안일을 외면하는 남편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나는 회사에서 돌아오면 최대한 집안일을 도왔고 둘째가 태어난 이후에도 최선을 다해 가정을 돌봤다. 물론 나도 지쳤지만 몇 달만 지나면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민서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예민하고 짜증을 냈으며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다. 심지어 아이들과 놀아주지도 않았고 가끔 이웃에게 돈을 주고 대신 공원에 데려가게 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점점 원망스러운 감정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낮이고 밤이고 열심히 일했지만 그녀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비용도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 생활비뿐만 아니라 두 딸의 미래를 위해 저축도 해야 했는데 민서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니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둘째 딸이 태어난 지 거의 6개월이 지나도록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고 판단한 나는 민서와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이 대화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부모님께 하루 동안 아이들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다행히 부모님께서는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 그날 나는 민서를 마주 앉히고 차분히 말했다. 내가 많이 지쳐있다는 거 알아. 두 번의 임신이 힘들었을 거라는 것도 이해해. 하지만 이제 나도 힘들어. 우리 가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지 않겠어? 나는 가사도우미 비용이 너무 부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녀가 약속했던 대로 최소한의 집안일이라도 다시 맡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래야 가사도우미 급여를 조정하고 우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민서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너무 바빠서 집안일까지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내가 돈을 더 벌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경제적인 문제를 자신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화를 냈다. 나는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녀도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만약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싶다면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녀가 실제로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내가 아는 한 민서는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TV 앞에 앉아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할 뿐이었다. 심지어 가사도우미가 우연히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다. 나는 단순히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것이 큰 실수였다. 민서는 즉시 흥분하며 나를 비난했다. 가사도우미를 통해 자신을 감시하는 것이냐며 나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 후로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언을 쏟아냈다. 더 이상 못 참아. 너한테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도 이제 끝이야. 나는 하루 종일 일하고 애들까지 돌보는데 넌 그저 책상 앞에 앉아서 몇 시간 일하는 게 다잖아. 그러고는 나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가사도우미를 둘 경제적 능력도 없는 주제에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창피하지 않냐며 집안의 가장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도 해결 못하냐고 비꼬았다. 그녀의 말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았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을 뿐이었다. 마치 내가 문제인 것처럼 몰아가려는 것이 뻔히 보였다. 결국 우리는 크게 싸웠고 그녀는 나에게 이런 초라한 인생밖에 살지 못하는 한심한 인간이라고 모욕했다. 순간 나도 참을 수 없었다. 그럼 넌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래? 넌 이미 형편없는 엄마야. 이제 와서 아내로서도 실패하고 있어. 이 말에 그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나를 세게 밀쳤다. 우리의 큰딸조차 엄마를 두려워할 정도였다. 이제 아내로서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민서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나를 세게 밀쳐버렸다. 나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거실 탁자 위로 떨어졌다. 유리가 산산조각 났고 등에 강한 충격을 받았다. 결국 나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민서는 병원으로 가는 내내 울면서 계속 사과했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고 피부에 난 상처와 등 쪽에 타박상이 전부였다. 하지만 조금만 더 심했어도 크게 다칠 뻔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민서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그녀가 화를 참지 못해 나를 다치게 한 것처럼 언젠가는 아이들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나는 그녀에게 당장 집을 나가라고 했다. 나는 부모님께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민서가 완전히 떠날 때까지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민서는 일주일 내내 울며 애원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맹세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이혼을 결심했지만 그녀는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다. 결국 우리는 일단 헤어져 지내며 그녀가 친정에서 지내는 동안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다.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확실히 상태가 좋아졌다는 보장이 있어야만 다시 함께 살 수 있었다. 분명히 그녀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그녀가 스스로 치료를 원했고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기에 나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나는 내 딸들이 엄마 없이 자라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장은 이혼을 미루고 우리의 결혼 생활을 다시 회복시킬 기회를 가져보기로 했다. 우리 부부는 따로 살면서도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민서가 나를 배신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친정에서 지내는 동안 나의 부모님이 나와 함께 살면서 아이들을 돌봐주셨다. 우리는 매주 결혼 상담을 받았고 처음에는 상황이 점점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녀의 치료사와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했다. 치료사는 민서가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었으며 점점 호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중 하나의 증상이 심한 분노 조절 문제였는데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었지만 출산 이후 감정 조절이 극도로 어려워졌다고 했다. 그녀가 나를 밀쳐 넘어뜨린 사건이 우리 둘 모두에게 중요한 경고 신호였다. 우리는 상담을 계속 받으며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고 이 생활은 거의 1년 동안 이어졌다. 그리고 그 6개월 즈음이 되었을 때 나는 심지어 민서가 딸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했다. 물론 내 감독하에서만 가능했지만 그래도 그녀는 점차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것 같았다. 나는 상황이 서서히 나아지는 것 같아 안심했고 정말 다시 가족으로서 함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민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상담 세션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다. 나에게 연락도 끊었고 문자나 전화에도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치료사와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다. 몇 주 동안 나는 계속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매번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나를 피하기만 했다. 결국 그녀가 나를 피한 지 거의 3달이 다 되어갈 무렵 나는 직접 그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처음부터 그녀의 부모님 집에 가는 것을 피하고 있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 때문에 딸이 그렇게 변했다고 비난했기 때문이다. 민서도 나에게 부모님 집에 찾아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했었다. 만약 내가 찾아가면 불필요한 싸움과 갈등이 생길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결국 그 약속을 어기고 말았다. 그녀가 상담도 거부하고 나와의 대화도 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야 했다. 가끔 상담에 참석할 때도 그녀는 무관심해 보였고 그 태도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직접 그녀를 만나 이야기해 보려고 했다. 전화도 해보고 문자도 보내고 직접 찾아가서 대화도 시도했지만 그녀는
아무 문제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와 행동을 보면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날 나는 그녀가 집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부모님 집을 방문했다. 하지만 그녀는 없었다. 나는 부모님께 민서 어디 있나요? 라고 물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신에게 말할 수 없다는 말만 남긴 채 문을 거칠게 닫아버렸다. 그들의 태도를 보자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밖에서 전화를 걸어 민서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전혀 받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불안함과 초조함이 밀려왔다. 결국 나는 집 주변을 살펴보기로 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보통 부엌 문을 열어두곤 했기 때문에 나는 뒷마당 쪽으로 조용히 이동했다. 하지만 부엌까지 가기도 전에 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뒷마당에 있는 그네에 민서가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낯선 남자와 키스를 하고 있었다. 나는 한동안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고 지금까지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 남자는 나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민서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순간 나는 이미 차로 돌아가고 있었다. 민서는 나를 쫓아와서 필사적으로 나를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충격에 빠져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녀가 내 팔을 잡으려고 하자 나는 거칠게 뿌리쳤다. 건드리지 마. 단호하게 말하자 그녀는 더 이상 손을 뻗지 않았다. 나는 그대로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다. 변명할 기회조차 주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변호사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민서의 부모님 집에서 내가 목격한 모든 것을 부모님께 이야기했다. 그 후로 나는 그녀를 다시 볼 일도 소식을 들을 일도 없었다. 그러다 결국 법원이 지정한 이혼 조정관과 만나야 하는 날이 왔다. 그때쯤 나는 이미 감정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오직 딸들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감정 없는 로봇 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민서가 양육권을 포기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우리와 함께할 생각이 없었다. 대신 내가 며칠 전 목격했던 그 남자와 함께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 남자의 이름을 준호라고 하자. 그는 민서의 어린 시절 친구였다고 한다. 고등학교 이후로 연락이 끊겼지만 그녀가 친정으로 돌아간 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결국 사랑에 빠졌다고 했다. 민서의 부모님도 이를 지지하고 있었다. 아마도 그녀가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키스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을 것이다. 사실 그들은 원래부터 민서가 준호와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제야 그녀가 자신의 행복을 선택했다고 기뻐하는 것 같았다. 마치 지금까지 그녀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이라도 해온 것처럼 말이다. 이혼 절차는 길고 고된 싸움이었다. 그녀는 분명 나를 배신했지만 여전히 위자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대응했고 결국 그녀가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지난 몇 년 동안 가정을 책임진 것은 나뿐이었고 그녀는 집에서 TV만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혼이 최종적으로 성립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결국 우리는 승리했다. 민서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떠났다. 그 당시 나는 삶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무너질 수 없었다. 내 딸들에게는 나밖에 없었으니까. 부모님은 나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동안 부모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지원해 주셨고 나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5년이 흘렀다. 당시에는 이혼이 내 인생에서 최악의 사건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 만약 그때 민서를 떠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후로 내 삶은 눈에 띄게 나아졌다. 나는 지금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좋은 상태에 있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고 이제는 수입도 훨씬 좋아졌다. 그리고 더 이상 나와 내 딸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돈을 쓸 필요가 없다. 부모님도 가까운 곳에 살고 계시며 가끔씩 우리 집에 들러 손녀들과 시간을 보내신다. 나는 사랑해주는 친구들이 있고 내 딸들도 그 누구보다 행복하다. 한 남자로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지금의 내 삶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잘 흘러가고 있다고 믿었다. 적어도 며칠 전까지는 그랬다. 그날 아이들은 학교에 가 있었고 나는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 민서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어린 소년이 있었다.
그 아이는 3살이나 4살쯤 되어 보였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민서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갑자기 민서가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어. 이제야 모든 걸 바로잡고 싶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리고는 이제야 가족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우리 결혼 생활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 순간 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믿을 수가 없었다. 수년간 연락조차 없던 그녀가 이제 와서 마치 모든 것이 자기 결정에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단 한순간에 결혼 생활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결심했다. 이 문을 닫고 그녀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전에 분명히 해두어야 했다. 여기는 내 가족이 아니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준호랑 바람 피운 날 이미 나는 내 남편이 아니게 됐어. 이혼은 단지 법적 절차였을 뿐이야. 그리고 너 스스로 우리 딸들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와서 우리를 가족이라고 부를 자격은 없어. 그 말을 마치고 나는 문을 닫았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다시는 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솔직히 말하면 그녀에게 욕이라도 퍼붓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 옆에 있던 어린 소년을 보고 참기로 했다. 문을 닫은 후에도 민서는 몇 분 동안 문 앞에서 흐느껴 울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무시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완전히 사라졌는지 확인한 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출근했다. 나는 애써 그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괜히 감정이 흔들려서는 안 되니까. 하지만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부모님께 전화가 걸려왔다. 대체 왜 민서를 내쫓은 거니? 부모님은 나에게 따져 물었다. 알고 보니 내가 문을 닫아버린 후 민서는 부모님께 연락해 울며 하소연을 했던 것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화를 내며 그녀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느냐고 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민서가 내 집 주소를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건지 궁금했는데 그걸 알려준 사람이 바로 부모님이었다. 부모님은 한 달 전부터 민서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그녀가 준호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자 부모님은 이제야 그녀가 모든 걸 바로잡을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했고 나에게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내 주소를 알려주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까지 조언해 주었다는 것이다.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대체 누구 마음대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부모님은 나를 설득하려 했다. 지아랑 다빈이에게 엄마가 필요하잖니. 아무리 그래도 엄마만큼 좋은 엄마가 또 어디 있겠니?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민서도 변했어. 아이들을 위해 한 번쯤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민서를 용서한다고 해서 제가 용서해야 할 이유는 없어요. 제게 묻지도 않고 이런 일을 꾸민 건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었어요. 만약 그날 집에 아이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부모님의 행동이 너무나도 경솔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내가 지나치다고 했다. 우리가 이혼할 때 누가 내 아이들을 돌봐줬는데 우리가 널 도와줬잖아. 그리고 지금도 가끔 손녀들을 돌봐주고 있잖니. 내 인생이지만 우리도 이 아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야. 너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그 말에 나는 기가 막혔다. 결국 제 딸들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부모는 저예요. 그리고 민서가 아이들을 버린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부모님이 그녀를 다시 받아줘야 한다고 강요하는 거죠? 부모님과의 대화는 감정적인 다툼으로 변해갔다. 결국 부모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야말로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까지 민서를 몰아낼 필요가 있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대화할 의미가 없다고 느꼈다. 부모님은 확신했다. 민서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고 그러므로 딸들의 삶에 다시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가 이미 친권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나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우리가 너나 손녀들에게 해를 끼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생각 자체가 불쾌하구나. 내가 그렇게 고집스럽게 나오는 바람에 아이들이 엄마 없이 자라게 되었잖아. 넌 그걸 모르고 있어? 그 이후 며칠이 지나면서 나는 계속 생각했다. 정말 내가 지나쳤던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전혀 잘못한 게 없다고 확신했다. 내가 민서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이기적인 행동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가 내 집 앞에 찾아온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 나는 부모님과 민서의 관계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다. 너무나 황당하고 불쾌해서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조차 모르겠다.
내가 이혼 후 민서를 완전히 내 인생에서 잘라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부모님은 그녀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것도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녀를 도와주려는 의도로 말이다. 부모님은 그녀가 언젠가는 변할 거라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그녀를 완전히 끊어내지 않았던 것이다. 연락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짧았지만 그것만으로도 나에겐 배신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내가 이혼 서류를 보냈을 당시 준호가 민서에게 최후 통첩을 했다는 사실이었다. 너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가족을 완전히 버리고 나랑 새 출발을 하든가 아니면 아이들과 계속 연락하면서 친권을 주장해. 하지만 그럴 경우 난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부모님 말로는 민서도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준호를 선택했다. 이미 있던 가족보다 새로운 삶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그녀는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부모님께 연락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녀가 주장한 내용은 이랬다. 나는 두 사람에게 모두 버림받았어요. 도윤 낳은 나에게 절대 친권을 주지 않으려고 했고 준호는 아이들과 연락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어느 쪽을 선택해도 난 내 아이들을 볼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다. 나는 전적인 친권을 원했고 만약 그녀가 일부 친권을 요구할 경우라도 최소한의 감독하에서만 아이들을 만나게 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준호는 민서에게 아이들을 완전히 포기하라고 강요했다. 결과적으로 그녀가 아이들과 다시 연결될 방법은 거의 없었다. 설령 법적으로 친권을 주장한다 해도 이혼 과정에서 그녀가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기록은 그녀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컸다. 그러니 만약 그녀가 법정 싸움을 벌였다고 해도 아이들의 친권을 얻지 못할 확률이 높았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녀는 준호도 잃고 아이들도 잃을 수도 있었다. 그렇게 그녀는 부모님을 찾아와 애원했다. 제발 아이들과 연락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 혼자서는 방법이 없어요.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아이들과 몰래 연락할 수도 있고 저는 아이들에게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민서는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일단 친권을 포기하면 감독권은커녕 면회조차 가질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부모님은 다르다. 부모님은 여전히 손녀들과 합법적으로 만날 수 있었고 그 점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결국 부모님은 나를 철저히 속이며 오랫동안 민서가 딸들과 몰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들이 이런 짓을 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민서의 사정이 안쓰러웠기 때문이다. 어떻게 엄마가 자식과 완전히 떨어지게 할 수 있겠니? 그들은 그렇게 말하며 자신들의 선택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아들을 배신한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듯했다. 부모님은 내게 말했다. 내가 아이들을 우리 집에 맡길 때마다 우리는 민서를 불러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게 해줬단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내 딸들이 단 한 번도 내게 이를 말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유는 금방 밝혀졌다. 부모님은 딸들에게 장난감과 사탕을 주면서 입을 다물게 했다.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속여왔던 것이다. 내가 딸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랑 뭐 했어? 라고 물으면 항상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할머니 친구랑 놀았어. 나는 단순히 부모님의 지인 중 한 명과 놀았던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시킨 말이었다. 혹시라도 내가 눈치챌까봐 딸들에게 민서를 할머니의 친구라고 부르게 한 것이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딸들조차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지만 나는 그들을 원망할 수 없었다. 아직 어린아이들이었고 무엇보다도 민서와 부모님이 철저하게 그들을 조종했기 때문이었다. 그 진실을 부모님께 들은 후 나는 직접 딸들에게 물었다. 엄마랑 몰래 만난 거 맞지? 그러자 두 아이는 눈물을 터뜨렸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말하면 하나님한테 벌받아. 나는 그 말을 듣고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민서와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세뇌를 한 것이었다. 진실을 말하면 끔찍한 일이 생길 거라고 주입하면서 그들을 침묵하게 만든 것이다. 나는 아버지로서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 딸들이 할머니 집에서 누구와 시간을 보냈는지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알아챌 수도 있었을 텐데 만약 그 할머니 친구가 민서가 아니라 정말 위험한 사람이었다면 나는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끝이다. 나는 이미 변호사와 상의했고 앞으로 민서와 부모님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것이다.
이제는 내 딸들을 지켜야 한다. 이미 나는 부모님이 보낸 이메일을 증거로 가지고 있다. 부모님은 나와 다툰 며칠 후 내게 이메일을 보내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이 이메일을 통해 내가 민서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고 결국 모두를 용서할 거라고 믿었던 것 같다. 민서는 자신의 운명적인 사랑을 잃지 않으면서도 엄마로 남고 싶어 했고, 부모님은 그 사실을 강조하며 내가 그녀를 불쌍히 여기길 바랐다. 하지만 그 이메일이 나에게 알려준 건 단 하나였다. 내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 모두가 거짓말쟁이였고 나는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민서가 스스로 친권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인처럼 몰래 아이들을 만나야 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를 그렇게 만든 건 바로 준호였다. 그는 민서가 과거의 가족과 어떤 관계도 유지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렇게 해서 민서는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선택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지금 그들마저 이혼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도 있다. 부모님 말로는 준호는 이제 민서와 아이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다고 했다. 그는 곧 다른 도시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예정이며 그들을 남겨두고 떠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민서는 최근 다시 일을 시작했고 아들도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준호를 따라 이사 가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이 문제로 두 사람은 오랫동안 다퉜고 결국 석 달 전 준호가 결정을 내렸다. 난 끝났어. 이 일이 내 인생의 기회야. 널 위해 내 미래를 희생하고 싶진 않아. 그렇게 그는 떠나기로 했고 민서는 결국 혼자가 되었다. 부모님은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며 나에게 민서를 동정하라고 했다. 하지만 내게 남은 감정은 단 하나였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느낌. 나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마쳤고 접근 금지 명령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내 딸들과도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이제 앞으로 민서도 부모님도 다시는 우리 인생에 개입할 수 없을 것이다. 다행히 딸들도 이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만 앞으로의 감정적인 어려움을 위해 우리는 상담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5년 동안 아이들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민서와 부모님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며칠 후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그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는 모르겠다. 나는 모든 연락 수단에서 그들을 차단했고 혹시라도 그들이 내 친구들에게 연락할까 봐 친구들에게도 절대 응대하지 말라고 말했다. 또한 집 주변의 보안도 강화했고 며칠 동안 재택근무를 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나는 딸들의 학교에도 이 상황을 알렸다. 처음에는 여일간 학교를 쉬게 하려고 했지만 민서와 부모님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이 방해받는 것은 원치 않았다.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들에게 특별히 주의를 부탁했고 나 외에는 그 누구도 아이들을 데려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나는 그들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에게 접근하려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법원에서 정식으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완전히 끝날 것이라 믿고 있다. 앞으로 5년 동안 그 세 사람이 나와 내 딸들에게 접근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그들의 표정은 너무나도 분노에 차 있었고 혹시라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안 조치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현재 내 딸들과 나는 정기적으로 가족 상담을 받고 있다. 몇 달 후에는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믿는다. 이미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내 딸들이 행복해지는 것.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우리 가족을 위해 응원과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